선진국 도시 중에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총수가 떨어지고 거기다 젊은 인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소득도 줄어들고. 자, 집값 계속 얘기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시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벌써 이제 7월 중순인데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어떤 원리의 해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집값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라서 더더군다나 이게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중반까지 집값이 빨리 올랐다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PF라든가 또 거기에 물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2금융권에 있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체율이 막 자꾸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정부에서 이제 큰일 났네 해가지고 하는 게 계속 부동산 띄우고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DSR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엄격하게 네.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건 이제 빼줄게 해가지고 특례라는 이름 네. 딱 붙여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40조 원을 막 풀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40조 원만큼은 이게 뭐 위험과 상관없이 돈을 막 싸게 막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집을 사는 이러한 또 식으로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해 전반기 좀 올라갔다가 그게 다 소진되니까 후반기에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올해 다시 또 특례자를 딱 붙여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 해가지고 다시 또 27조 원을 그중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9조 정도 지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올렸다. 계속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정책 생각해보면 지금 뭐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정치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뭐 앞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아예 그거 없애주겠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아예 3가구 이상도 뭐 2가구처럼 이제 또 낮춰주겠다. 뭐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전면 폐지하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그냥 사도 되겠네. 뭐 민주당까지도 뭐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갔네.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 찾으면 되겠네 해서 서울 그것도 강남 쪽으로 자꾸 이제 몰리는 거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건 정부가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또 그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이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실시 5일 전에 갑자기 2개월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금리가 더 높아질 때를 상정해서 가능하면 그거 좀 보수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을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리를 가상금리를 붙이기로 했는데 그 연초에 그걸 갖다가 그 가상금리를 이제 원래 목표로 한 그 퍼센트에서 25% 정도 높여고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까지 더 확대하고 뭐 이거 갖다 50%까지 더 올리기로 하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갖다 2개월 또 딱 연장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살아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게 다 정부가 만든 거라는 거죠. 이걸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총수가 떨어지고 거기다 젊은 인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은 뭐 중국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2% 수준이고 한국은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1%가 아니라 0%대로 간다. 더군다나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이미 딱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 네. 그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0%대로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지금 정부가 금리를 막 낮춰주고 뭐 특례자 붙여가지고 더 많이 막 빌려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로 보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PF 살리고 그 제2금융권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아니냐. 네. 여기서 뭐 혹시 다른 분들 드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교수님이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제 집값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 건데 그 전망에는 교수님의 바람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망인 건가요? 그것도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지티브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노마티브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파지티브하게 한다는 건 시장 원리로 볼 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 가지고요. 노마티브하게 이래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저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자식도 집 있고 집값 올라가면 좋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집에 몰빵을 해가 부동산에 몰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자기 자산의 70% 이상을 다 집에다 몰빵을 했고 그것도 다 자기 돈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했고 그래서 가계대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미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GDP 대 100%가 넘는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전세 보증까지는 150%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금방 터질 수도 있는데 계속 띄울 수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중국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투자 수요 중에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가 다 뭐니 건설 투자예요.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설비 투자고 R&D 투자인데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 투자를 줄이고 이 미래의 먹거리 투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를 자꾸 들여와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도 따돌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고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집 짓는데 몰빵을 해버리면 되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자꾸 뛰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그 바람이다. 그러니까 너 바람을 왜 네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래서 안 돼요. 그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랑 이제 내년의 집값 그러니까 어쨌든 전망이라는 게 제가 무수히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했지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집값은 그 사이에 올랐는데 그럼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는 지금 이런 방향대로라면 사실 또 그 사이에 뭐 알 수 없는 변수들이라든가 뭐 정부의 정책들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등장할 텐데 올해 하반기랑 내년의 집값은 지금 오른 상태에서 다시 꺾여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 분위기가 좀 기세가 세기 때문에 다시 더 올라갈 분위기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의도해서 야 버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없고 사회 양극화도 심하고 공동 부유론에 어긋나고 이러니까 이걸 일부러 꺼뜨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건 중국 정부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너무 이게 관료 중심적이고 또 너무 공산당 일당 독재로 해서 거기에서 비효율성 나타난 거고 또 인구 고령화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 때문에 피크 차이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 경기를 꺼뜨려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게 어쩌면 중국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당장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훨씬 더 심각한데 지금 당장 이거 꺼질까봐 그거 갖다가 계속 마치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이는 너무 많이 늙었고 당뇨병 걸리고 합병증 다 걸렸는데 병원 딱 가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아직 안 쓰러졌네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여기서 여기 그냥 제가 그 보약 하나 드릴게요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링거액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또 가가지고 또 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속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팍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제 조로화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언제가 푹 썰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여야 정치권이 지금 거의 합의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이건 그냥 낮춰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거공학적으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저는 사실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채널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좀 부동산 경기를 막 꺼트리는 것보다는 도리어 살리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다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어도 9월부터는 시작할 거고 또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건 자꾸 이제 간을 보겠다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동산 PF를 이제 구조조정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퇴출을 많이 안 시키고 어떻게든 살려가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해야지만 이게 건전하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정부가
억지로 살리려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참 걱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물가도 이게 정말 떨어지는 건지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보는 게 수도권 중심에 이 주택가격이 너무 뛰는 것이 좀 한국은행 걱정이다. 총재가 직접 뿐만 얘기하셨죠. 아니라 가계대출도 너무 크다. 이거는 거기 이제 금리 동결 결정문, 금통위원들 네. 총재까지 포함해서 7명이 결정문 쓴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네. 기자회견할 때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면 이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금리를 낮추고 그게 경기를 살리는 지금 건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그런 방향은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걱정이 하반기라 내년 집값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이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크게 충격이 와가지고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정부는 집값을 계속 띄우고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리는 거는 부담이잖아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 어떻게든 현상 유지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더 많이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시중은행들한테 다 지금 뭐 창구지도 다시 하면서 네. 이거 줘여라. 그래도 이 뭐 금리를 갖다가 뭐 다시 또 스트레스 DSR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정부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정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참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그래서 전망을 한다면 적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그 개인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내 집을 내가 사는데 부모가 몰려줬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100% 내 자본이에요. 그렇다면 사라. 그거 제가 원하는데, 그렇지만 내 갖고 있는 돈이 50% 미만이라면 저라면 제 자식한테도 아니면 저한테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겠다. 전 사면 안 된다. 기다렸다가 지금 사지 않는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저는 적어도 연말까지 기다려 보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막 계속 덤비면 안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집값을 띄우는 정부 정책이 또 하나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고,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올해 하는 그 신생아 특례대출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디서 이걸 갖다가 만들었나 봤더니, 제가 혹시 틀리면 저기 시정 댓글 남겨주세요. 하겠습니다. 댓글을 누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게 소위 그 출산율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이걸 갖다가 제안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하니까 당장 그럴듯하잖아요. 이 아이를 낳으면 네. 돈을 전이로 빌려주니까 아이 낳으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려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돈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자꾸 이제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값이 이미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도 사실 집값은 더 오른 상태라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 그래서 또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는 정책이지, 이거는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낮추는 정책이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계신 분하고 정말 토론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 말씀이 틀리면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제가 뭐 이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계속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빚내게 하지 마라. 도와주고 싶으면 그걸 27조를 만약에 풀려면 그 전체 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더 싸게 해줘야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금리 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조하는데, 그만큼에 대해서는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을 직접 주어라 그러면 왜 집사라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빚내라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빚내라는 식으로, 아니면 집사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출산했다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잘 계산을 못 해봤고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얼만큼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직접적인 보조금을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부동산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큰 극에는 이제 뭐 금리가 있을 거고, 근데 금리가 어쨌든 신유금리도 높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앞으로는 뭐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같은 경우는 공급도 사실은 25년, 6년까지 공급이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거의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의 정책도 지금 뭔가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어쨌든 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요즘에는 막 이제 부동산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집값이 좀 오를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요즘 기사들을 보고 하면 저는 평균적으로 몇 달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더 가는데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미 지난 2017년 이후에 3배가 올랐잖아요. 서울 강남 네네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거의 고점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2022년 말에. 그래서 한 20%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다 해보겠다고 막 하면서 막 온갖 그 신문들이 막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시. 강남의 분위기가 강부로 가고 강북이 그게 그래서 뭐 지금 안 경기도로 사면 뭐 간다고 하고. 이생망이다. 이번에 뭐 이렇게 네. 하면은 이번에 뭐 벼락거지 된다 하면서 또 네. 막 띄우기를 해요. 저는 언론들도 정말 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부동산 카르텔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집값이 얼마나 더 뜰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 평균적인 그 서울 그 가게들의 그 평균 소득 대비 이 그 집값이 평균적인 그 주택 가격이 20배 내지 25배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소위 개도국, 뭐 지금 집값이 너무 중국이라든가 비싸다. 그게 너무 높은 수준이고 네. 이거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 않고 내가 소득을 갖다가 25년 모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오르면 30배, 40배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일본이 그러다 속 꺼졌고요. 네. 그러다가 미국도 헉 꺼졌어요. 근데 언제 꺼졌냐? 일본은 사실은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 한 68% 꺼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99% 꺼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여러 나라가 뭐 스페인도 꺼졌고 영국도 꺼졌고 대부분 많은 나라 꺼졌고 중국도 지금 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게 이게 합리적인. 교수님 불패 맞아요. 신화가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계속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나라 총 인구 자체가 지금 매년 지금 현재 지난해 12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네. 매달 10,000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젊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요. 네. 그게 점점 더 규모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 저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래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인구 총수도 점점 줄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 그걸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금리는 그래도 뭐 더 낮아지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금리가 낮아지는 건 옛날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 이미 20배 25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50배까지 올라가서 뭐 중국처럼 그렇게 될 거냐 중국도 이제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 어디처럼 갈까요? 아니면 카메룬이나 어디처럼 갈까요? 선진국 도시 중에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내놔보라 오세요. 뉴욕이나 동경이나 런던이나 비싸다고 해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15배 요 사이예요. 우리나라는 20배, 25배인데 그게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 그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 경제 성장률도 더 높이고 실업률도 마음대로 더 낮추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IMF 위기도 온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온 거예요. 미국도 그 당시에 그 막 빚내서 집 사라. 그때 당시 그 조시 부시 그 2세 대통령 당시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팍 터트린 건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교수님 그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부동산 자산은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한 군데에 계란을 다 담아놓으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건 다 거기는 다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는데 막상 그러면 집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그 각 개개인의 우리 김 작가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자산에서 워낙 이제 뭐 유튜브도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제 집이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거기 한 60, 70%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고점에 샀다가 이제 그래도 많이 회복한. 그러니까 어쨌든 벌지도 전체 못했습니다. 자산에서 어쨌든 70% 이상 대부분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앞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개인한테는 네. 그게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게 한 30% 40%밖에 안 되잖아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전체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너무 높은 것도 희한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 그렇게 높은 것도 참 희한하고 거기다가 너무 또 부동산에 몰빵한 것도 참 희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희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현웅 교수는 뭐 그렇게 해서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네. 무슨 뭐 공포팔이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포팔이해서 뭐 하겠어요. 저 정말 저도 충분한 자산이 있고 그거 가지고 저 월급 받고 연금도 앞으로 짱짱하게 나오고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벌 생각 정말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전망이 아닌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틀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분이나 김 작가님한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앞으로 그러면 몇 개월 더 가서 몇 퍼센트 더 오를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소득 대비 소득은 거의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20배, 25배인데 그럼 30배, 40배, 50배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저는 것 뭐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또 꺾이는 것도 쉽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상태 계속 유지한다고 합시다. 네. 유지하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면 그게 좋은 투자예요? 아니죠. 조금씩은 올라야죠. 조금씩 올라야 되죠? 자, 근데 소득은 안 올라요? 걔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처음 그걸 사게 되면 취등록세 내야 되죠? 또 계속 유지하면 보수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재산세도 내야 되죠? 이런 거 내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세금이 나가는 것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돈이 전체가 아니라 절반은 전부 다 이제 내가 돈을 빌려서 했어요. 거기서 나가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게 나의 투자 비용인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한 거랑 뭐가 달라요? 어쩌면 더 위험한 투자인데 그것도 완전 몰빵하는 큰 거고요. 나중에 여차적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나게 이게 떨어지게 되면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 투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몰빵하는 게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그 어떤 투자이냐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본인 재산이 뭐 100% 내가 살 수 있다. 뭐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나 부모님이 뭐 물려줘서 그랬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그분들은 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좀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김 작가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깜빡했는데 지방에서도 막 몰려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강남에 하는데 그렇게 몰려가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부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어떤 한 정부나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비론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번 정부 때부터 계속 뭐냐면 똘똘한 한 채 사면 된다. 계속 그런 정책을 계속 내세웠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똘똘한 한 채 한 거예요. 지금 그 뭐 일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금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서울로 몰려오자. 이렇게 네. 하고 또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서울은 안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방은 더 많이 떨어지고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례를 보면 그게 안 떨어지나요? 그게 떨어졌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그래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돼도 옛날처럼 안 되는데 그동안 거기에 뭐라는 그 돈들은 다 뭐죠? 그래서 일본 가게가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거고, 뭐 시간 있으면 일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서울은 불패야.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거기에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거기 뭐 계속 그거 뭐 오를 때만 바라고, 노후를 너무 빈곤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